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음, 목이 말라요.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사티어, 가족, 어, 경험적 가족 치료 주의, 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가족 규칙을 이제 사티어가 좀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만 했던 걸 잠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험적 가족 치료의 어떤 발달 배경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사티어에 대한 역사 좀 보고 나서 사티어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역기능적 가족의 역기능 그 역기능이 대부분 역기능적인 대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거였고 우리가 그 의사소통 방식을 고침으로써 뭘 회복한다고 했죠? 예, 자아 존중감, 자기 존중을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회복을 한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세 가지 나, 너, 우리, 자기, 타자, 타인, 그리고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상황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조건이라는 것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맥락이 되고 맥락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다섯 가지 이걸 뺀다면 앞에 네 가지 유형이 각각 자기나 타인이나 상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뭐 회유형이라든지 비난형이라든지 이성 초이성형 산만형 같은 것이 있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여러분이 PPT를 보시면서 나중에 좀 내용을 다시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할 파트는 뭐 그렇게 내용이 뭐 어렵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좀 짧게 하고 싶긴 한데 또 모르겠네.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또 그래요. 잠깐 목이 말라서 이게 자꾸 말을 짧게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그게 좀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짧게 짧게 끝내서 말을 하는 게 뭐 여러분도 좋잖아. 근데 또 이거 말하면 저거 말하고 저거 말하면 이거 말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이게 대면 강의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대충 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했다. 아 이건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뭐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학기마다 다르고 학년마다 달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이게 넘어가고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비대면 강의 영상으로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상태가 뭔지를 저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끊고 어디까지 넘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을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왜냐면 반응이 없으니까 상호작용이 우리가 없고 그냥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영상은 그냥 만들어 놓고 이 줌 강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도 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앞으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상을 많이는 안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찍는단 말은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찍을 생각은 없고 글쎄요. 어떤 과목을 찍어놓으면 한 5년 혹은 10년 뒤에 다시 찍을라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딱히 찍을 생각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줌 강의가 본 강의고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강의가 그러니까 보조제로 보조 도구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줌 강의가 이제 줌에서 제가 이제 주로 그 강의식이 아니라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어, 내용을 기본적인 걸 숙지했다, 이해했다라고 넘어갈 거고, 저도 앵무새도 아니고 같은 걸 계속 반복하기 너무 지겹지 않아?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남아서
이 강의 방향에 대한 생각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일단 사티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규칙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족 규칙이 뭐다? 이제 일종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영어로는 인젝션이라고 하고, 인젝트가 안으로 이제 넣는 거잖아. 어, 이게 보자. 어원이 이거 인정션이잖아. 인정트. 아, 금지하다구나. 인정션이 금지네. 죄송해요. 제가 인젝트라고 헷갈렸어요. 이게 어원을 보면 so Latino from the inject past past inject 인조인인데 to 인조인 이게 왜 어원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to act interesting act or interest 인조인 command dictative 인조인 뜻이 뭐지? 아, 명하다가 인조인이구나. 제가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조인이고 인조인은 어원은 English English Old French 인조드레라스 프라틴 from creative sin 제가 이 계열 단어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인정트라고 가는 거는 금하다 라는 뜻이고 인정션은 명령, 금지 명령 뭐 이런 계열이네요. 제가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써봤어요. 명령. 제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겠죠.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명령하고 이런 걸. 네. 인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인젝트가 아니에요. 헷갈렸어요. 제가 잠이 와가지고 사실 고백하건데 자다 일어났거든요. 한참 한 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좀 멍 때리고 있어요. 자, 명령하다. 자, 우리 가족 규칙이라는 건 일종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원가족, 이거 사회복지 하다면서 원가족 3인군이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프라이머리 트라이아드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뭐,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 자식, 뭐, 이런 세 개를 말해서 원가족 3인군, 뭐, 이런 말을 써요. 꼭 완벽하게 요런 틀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 3인군에서 지키고 있는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야 된다는 당위성 이야기. 우리 당위성 이야기 하게 되면 우리 예전에 이론 배웠을 때 그 기억나죠? 어떤 이론가 그 백스죠. 백스 가보면 이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백스 앨리스 그 인지행동주의 가보면 당위성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이론가가 어떤 식으로 우울 치료할 때 만들어냈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하면서 했던가 백스 맞지? 앨리슨가 백스인가 좀 갑자기 헷갈리네. 뭐 둘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뭐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 요 당위성을 여기서도 지금 나옵니다. 이러한 당위성이 자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사실 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당위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뭐 어떤 일련의 것들만의 당위성이라는 게 포함되고 나머지 것에 과연 당위성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 봐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만약에 어떤 현상의 원리를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현상의 원리라는 것. 예를 들어서 내일 태양이 뜨고 혹은 생물이 자라고 어떤 물이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어떠한 그러한 원리 현상의 원리, 본질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런 당위성이 많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인간 세상이나 어떤 현상의 원리가 아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지향점 방향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 이면에 가보면 어떤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념. 다른 말로 사상이라고도 말하죠. 이 사상과 이념에 다시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다면, 제가 공자님의 육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육아의 가장 1원칙은 인이라고 합니다. 인. 어질인자라고 하고, 그 사실 어질인자도 쓰지만 그 이면에는 씨앗인자, 잠재력을 말한 씨앗인자예요. 그 유교의 인이고, 그 인을 키우는 방법을 흔히 말해서 사단이라 부르며, 이 사단이 극성화된 상태를 호연직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인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면 얘라는 거예요. 인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따뜻한 그 씨앗 인자라 했잖아. 내 안에 있는 따뜻한 가치적인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인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얘고, 얘의 가장 기본을 효라고 부릅니다. 이게 육아의 기본 사상인데, 이런 것들은 공자가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구분짓기예요. 구분짓기. 혹시나 철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구분짓기라는 유명한 책 제목도 있죠. 보리듀의 보듀, 영어식 발음 보듀, 브리듀의 프랑스의 철학자 보리듀의 그 유명한 책 이름이 디퍼런스, 그 구분짓기라는 책입니다. 한국에는 구분짓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분지으면서 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구분짓는 거예요.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효라는 가장 단순한 것을 우리의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기본적인 효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구분짓죠. 뭐? 효자와 불효자로 구분지어 버립니다. 즉 불효에서 효로 올라가는 이 단계, 이 구분짓는 이것을 가지고 사상과 이념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효라는 그 이면에는 구분짓고 구분을 지어요. 이것을 통해서 가족 이야기니까 효 이야기하죠. 효라는 거고, 이 효 안에서 우리는 구분이 만들어지고, 구분 안에서 이념과 사상이 태어나고, 이것이 하나의 관념화되고, 이 관념을 당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이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구분짓는 것이 있어요. 1과 0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지어져요. 나는 이 범주고 너는 이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당위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1과 0을 생각해야 돼요. 들어가 있는 사람과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위라는. 그래서 당위성을 말한다면 이러한 구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기본적으로 당위에 대한 철학이에요. 육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육아 철학이 굉장히 딱딱하고 답답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육아 철학이 갖고 있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육아 철학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육아가 인간에게 주는 수많은 장점도 있지만 육아 철학이 인간을 굉장히 괴롭히는 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당위성에서 나옵니다. 사티어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이 그 위전에 인지행동주의에서 말했던 이 당위성의 부정적 효과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당위를 하지 않는, 당위를 벗어난 그 어떤 해야 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가지게 되는 이 부정적 영향이 이런 데서 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당위성을 공격하고 이 당위에서 벗어나야 됨을 주장하는 이유가 구분제였다고. 열등과 우등으로 구분짓는 것처럼 이 당위가 인간을 굉장히 공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 일련의 규칙이 당위가 된다면, 이 명령, 규칙이 하나의 당위가 된다면 이 당위가 한 개인에게 굉장히 큰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가족 규칙, 가족 명령이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엄마가
밤 10시까지 들어와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이 규칙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식이 밤에 늦게 오고 뭐 하면 겁나고 하니까 당연히 규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규칙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부모와 가족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재정립이 돼야 된다. 이게 그냥 아까 사티어 처음 우리가 지난주에 사티어 처음 했던 것처럼 가족 간에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밤 10시에 와야 된다. 그러면 왜 10시에 와야 되냐라고 부모가 자식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네가 만약 10시에 못 올 것 같으면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할 것이고 너한테 어떻게 예를 네가 있는 곳에 데리러 간다라든지 이런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로써 만들어지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은연중에 밤 10시까지 와. 자식은 왜 10시까지도 모르고 내가 이걸 왜 꼭 따라야 되는지도 부모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냥 그러니까 왜라는 why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은 가족 규칙인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들어가 보지 않은 가족 규칙인 거예요. 분명히 나도 가족이고 가족 안에는 규칙이 있는데 왜 나는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만 10시야? 부모도 10시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안 만들어졌을 때 인간에게 굉장히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분노,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뭐 함께 뒤섞여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가족 규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명령이고 명령은 당위성을 만들어내며 이 당위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당위성은 그 근본적으로 구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과 아웃을 만들어내고 들어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필연적으로 비판과 분노와 이런 것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당위성의 본질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 규칙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쌤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가족 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합의된 규칙이죠. 우리가 법도 생각해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어떠한 뭐 민주적 절차, 뭐 합법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법이죠. 국가가 그냥 절대 왕권에서 왕이 만들어낸 게 법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족 규칙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그것이 아닌 규칙이 있을 때 특히 규칙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자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티어가 생각하는 가족 규칙의 폐해입니다. 아시겠죠? 한번적으로 이 육아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한 명의 사상으로 저는 육아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도가 사상을 되게 좋아한다는 건 꽤나 많은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거고, 도가는 기본적으로 육아 사상을 굉장히 저어해요. 육아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일련의 규칙들을 굉장히 부정하고 특히 경계를 합니다. 그 경계의 가장 근본 중에 뭐였냐면 이 당위성 때문에 그래요. 이 구분 짓기를 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공자님은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인간을 위대한 인간, 성인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노자님은 그 구분 짓기가 인간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다. 그것이 자연의 운행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공자라는 한 명의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공자가 만들어낸 이 육아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이면은 바로 이 구분짓기와 당위성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꼭 그래야 된다는 생각들, 꼭 이것을 할 때 올라갔을 때 그 하나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그 육아 사상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특히나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반복된 실수가 저는 육아 사상 안에도 그대로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공자의 말씀을 좋아는 하지만 따를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육아식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고, 오히려 도가식 사상이 어쩌면 현대의 우리 삶에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뭐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뭐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동양의 가족이 특히나 공자님의 육아 사상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거죠. 관혼상제라는 말부터 이 관혼상제 자체가 굉장히 육아의 전통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육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육아식 유교식 저는 유교라 말보다 육아를 더 좋아하는데 육아의 어떤 사상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 부모가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될 때는 육아식 관념을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좋아지긴 해요.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목말라. 자, 자, 그래서 가족 규칙을 규칙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지침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침이라는 게 뭘까? 뭐 이런 거죠. 따르면 좋지만 안 따라도 큰 건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빠지면 안 빠지면 좋지만 빠져도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는 없잖아. 특히 제 수업에서 한두 시간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근데 너무 많이 빠지면 F를 받으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그렇게 어, 해야 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런 게 할 대신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좀 말이 이게 너무 축약돼서 어렵나? 그러니까 꼭 우리 수업으로 해야 할까? 꼭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네가 A를 받아. 무조건 A를 받아야 돼. 뭐 그러는 거 아니라 지금 수업을 꼭 A 받으려고 들으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이 좋아서 듣고 좀 빠져도 되고 빠지는 대신에 뭐 바닷가 가서 다른 거 볼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말을 해야 되고 이 수업을 듣고 내 쌤 수업도 듣고 꼭 많은 걸 배우고 역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좀 이거 좀 생각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좀 별로인 것 같다. 내가 공자님의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고 공자님이 하라는 거 별로 안 따르는 것처럼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 왜 나는 노자가 좋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전 되게 좋아해요.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안전함을 선택하는 대신에 자기를 위해 모험할 수 있는 자유. 특히 저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공무원 1학년 때부터 자기 인생의 목표를 공무원으로 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어요. 1학년 들어와서 이제 마침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19 정도가 자기 인생 목표가 공무원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란 건 구급공무원을 이야기를 하죠. 항상 그래왔어요. 너 1학년 제가 친구들 만나서 뭐 하고 싶어? 장래 목표가 뭐야? 그럼 19은 공무원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뭐 행정학과니까. 근데 행정학과 나와서 공무원 돼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경영학과 나오면 다 사업을 해야 되고 그죠? 국문학과 나오면 다 국어학자가 돼야 되나? 아니잖아. 그쵸? 근데 유독 행정학과 들어온 친구들은 다 공무원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냥 행정학이 뭔지 알려고 들어온 거지. 솔직히 더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여러분 성적 맞춰서 온 거지 꼭 공무원이 되려고 행정학과 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경제학과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경제학자가 되나? 경제관료가 되나요? 아니죠. 그냥 대학의 학문은 말 그대로 수많은 학문 중에 내가 보고 싶었던 걸 선택할 그냥 자유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 자유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공무원을 지향하는 이유는 제가 알아요. 왜 하는지. 기본적으로 안전, 편함 뭐 이런 거겠죠. 사실 요즘 편함도 많이 사라졌지만 안전 이런 걸 거예요. 근데 그 안전이라는 것 안에 뭐 내가 진짜 안전함이 너무 좋아서 선택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이 안전함이라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학습받은, 꼭 돼야 된다는, 꼭 공무원이 되고 내 자식이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생각이 없이 그냥 막연히 공무원이 좋겠지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다른 직업보다 공무원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당위성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공무원 되고 나서 그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후회를 할 겁니다. 반드시 후회를 할 겁니다. 정말 후회를 할 거예요. 무조건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후회도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는 후회가 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나의 자아가 아닌 진짜 내 안에 깊숙하게 있는 나 자기를 한 번이라도 드러내보고, 세상에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시험해보고 도전해보고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경험이 없는 인간이 한 태반일 겁니다. 정말 태반일 거예요. 왜? 이런 당위성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 어떤 이상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당위성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한번 이렇게 내비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진짜 나를 만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짜릿하고, 정말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며, 지금 이 순간 난 죽어도 좋다라고 느낄 정도의 카타르시스까지 줍니다. 그런 거를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들, 우울, 좌절감, 무료함 따위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특히 20대 때 한 번 정도는 저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이 세상에서 나라는 인간, 진짜 나의 표면적 자아가 아닌, 에고가 아닌 나의 셀프를 마음껏 발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었던 수많은 말과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꼭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진짜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뭔가 생각보다 잘 안되거나 때로는 도전에 실패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 공무원 해도 안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20살 때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20살 군대 갔다 와서 내가 공무원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제가 공무원을 바라본 적도 없고, 그리고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물론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행정학과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하더라고. 행정학과에서 공무원, 5급 공무원, 행정고시 붙은 게 인생이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인생의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더 어그러뜨리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나의 진짜 내 안에 숨어있는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한번 희생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난데, 표면적 나가 아닌 내 깊숙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한 번 정도 희생시켜보는 것도 괜찮은 삶이지 않을까? 한 5년 10년 정도를 때려박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실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사티어는 규칙을 지침으로 바꾸는 원리를 이제 언어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 아빠의 뭐라고 할까, 엄마 아버지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나한테 이렇게, 나는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가끔 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이 나의 욕구와 나의 미래, 나의 자기에 들어맞을 때 부응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어를 하면서
삶을 조금씩 변해보면 어떨까?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난 꼭 결혼해야 된다 에서부터 결혼할 수도 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볼 수도 있다. 아, 나 진짜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할 수 있다 라고 바꿔도 이게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잖아. 결론 같아요.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한다 한 몇 년 지나서. 근데 자꾸 부모가 결혼하라고 하면 거기 스트레스 받아. 나 결혼하기 싫은데 막 짜증내고, 때로는 나 공무원 하기 싫은데 딴 가고 싶은데 막 장사하고 싶은데 부모 자꾸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이게 앞에서 말을 못하고 속에서 막 골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진다고. 역기능적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되면 그 기본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안 그랬으면 싶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항상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말 하면 자꾸 육아 유교를 들먹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효 이야기에서 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육아를 좀 잘못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육아에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육아가 만들어진 원리지만,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 당위성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종속시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맹자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왕이 국가를 잘못 다스리면 왕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 파격적인 사상을 가진 맹자한테서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맹자가 이 말을 옹호했을까요? 천만에 절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공자라는 사람의 일대기와 그 공자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자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후대에 나와서 육아를 잘못 해석하거나 육아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잘못된 효의 방향성이에요. 육아의 효는 그것을 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나의 인을 회복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으로서 효를 행하라고 한 거지, 나의 모든 마음을 썩어 문드러지면서까지 효가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정말 인이 완성되냐? 아니에요. 네가 정말 그런 것을 함으로써 된다면 네가 성인의 길로 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된다고 꼭 해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효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때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육아식 교육을 우리가 잘못 받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육아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와전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조선시대 그 유명한 양반집에서도 제사를 안 지낼 때도 있었어요. 언제 막 역병이 돌거나 병이 막 할 때는 제사를 일부러 안 지냈어요. 병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석 때 막 사람들이 안 모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 이게 우리가 조상을 안 모시는 게 그렇게 막 합당한 일이냐, 어디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도 역병 지나면 역병 돌았을 때는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 양반댁에서도.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과 효와 이런 것을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그래왔다? 헛소리입니다. 예전에 언제라는 건데, 도대체 언제부터 예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낸 공자나 맹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어느 예전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근본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왜? 자기 편하자고. 어느 시대인지 어떤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편하자고 만들어냈던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몇 번의 왕을 갈아치웠어요. 여러가지 그 혁명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태종도 있었고 세조도 있었고, 또 어디냐, 뭐지, 인조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중종,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왕 이름이 한 세 번인가 있었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조차도 왕조차도 이렇게 바꿨던 그 민족이었어요.
물론 그 핏줄은 비슷하긴 했지만 근데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아예 성씨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육아, 저는 성리학을 말한 거 아닙니다. 성리학은 좀 완전 육아랑 별개의 영역이에요. 육아식의 어떤 관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시겠죠? 다시 이 사티언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규칙을 지침으로 바꾸는 원리는 쉽게 말해서 당위성을 버리는 겁니다. 당위성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당위가 아닌 선택. 아시겠죠? 자, 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넘어가고, 그래서 치료 과정 단계가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뭐 돌아간다고 하고, 이거 조금 이렇게 안 되지? 됐다. 이게 당위성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또 보시면서,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빼놓을게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이 것들의 내용은 어떤 당위성에 갖고 있다 보니까 정체되고 폐쇄된 상태겠죠. 그것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 개방 형태로 될 수도 있다. 선택이다. 개방이는 개념이잖아.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사티어식의 어떤 치료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당위가 있으면, 당위라고 말은 1과 0으로 된 세상이니까 이게 뭐 갇혀져 있다고. 2, 3, 4가 없어. 이것을 이렇게 선택으로 두고, 선택이 1과 0을 넘어서 2부터 한 100까지 있는 거야.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베스킨라빈스가 만약에 아이스크림 두 가지밖에 없었어. 체류지 벨레랑 그 치약 맛 나는 거 있잖아. 이상한 아이스크림. 그런 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 치약 그 두 개밖에 없다고 쳐봐. 얼마나 이 아이스크림 가게 가격시켰어. 단 거 아니면 쓴맛밖에 없으면. 그 치약과 체류지 벨레밖에 없으면. 자, 체류지 벨레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알겠죠? 예, 저희 베스킨라빈스 베스트는 언제나 체류지 벨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네. 당위에서 선택으로 넘어감으로써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것들이 생명력을 얻어요. 만약에 어떤 자연에 있는 포식자가 먹이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멸종합니다. 생각해봐. 한 가지 음식만 먹는 포식자는 없어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포식자들은 빨리 사라져요. 정말 빨리 사라집니다. 멸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어디냐, 뭐 자연의 어떤 변동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단 종류의 음식을 먹는 생물들이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왜? 그거 없으면 바로 굶어 죽으니까. 이게 개방형 선택의 힘이죠. 그래서 잡식 동물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왜? 먹을 게 많잖아. 자, 그래서 뭐 이런 치료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게 보면 빙산 기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책에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고 하는데, 간단히 보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빙산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뭐 하잖아. 그러니까 이 빙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주로 행동이 보여요. 인간의 행동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요즘 담배 연구하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거나 안 피는, 담배 피는 애들 도대체 담배를 왜 필까? 혹은 걔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대처하는 대처 방식, 코핑이라고 부르는 대처 방식은 왜 저런 대처 방식을 쓸까? 대처 방식을 왜 쓰냐 봤을 때 그 대처 방식이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술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건 이런 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티어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감정들, 분노, 상처, 두려움 같은 게 눈에 보이고, 좀 더 내려가면 인생을 살아가는 뭐라고 할까, 뷰라고 하죠. 우리가 가치관 같은 거. 그리고 앞으로 나에 대한 어떤 미래.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뭐 기분 같은 것도 보지만 이렇게 묻는 건 앞으로 너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보통 이런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 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런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치료자가. 앞으로 뭐 할래? 너 10년 뒤에 뭐 할 거가 뭐 하고 싶어? 아니면 너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 뭐 이런 걸 묻는 거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으로 들어갈수록 사랑, 자유, 평등,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셀프, 이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치료자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안 보이는 것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어. 왜?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굴까?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의 목표, 궁극적인 나는 어떻게 죽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도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인간들은 조금씩 이것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서는. 그게 보이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숙한 내면에까지 다는 아니지만 실마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말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할 때 보통 이런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농담이든 어떤 식으로 툭툭툭 던져서 하는 말들의 일부분은 그것들을 살짝살짝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를 통해서. 그래서 빙산 밑에 있는 그 이면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티어식의 치료에서는 이 밑에 거를 봄으로써 이해함으로써 이 사람의 이 가족의 어떤 역기능을 치료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려고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걸 그림으로 그려내든 말로 하든 뭐 행동으로 하든 사티어식의 치료 방법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죠. 또 그래서 이제 이 사티어식 빙상 치료 보면 이런 이야기 좀 나옵니다. 뭐 이게 보면 행동은 제일 위에 있고 객관적 사실이고 감정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각, 열망 같은 거 앞에 보면 여기 있었죠. 여기 보면 열망 이쯤 더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자아 깊숙한 밑에 있는 근원적 힘, 이 사람을 진짜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안에서부터 어떤 걸 치료하면서 바꾸면서 이런 역기능적인 패턴을 변화시켜서 가족을 새롭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오면 맨날 술 먹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 이유를 그런 깊숙한 밑에서부터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사실은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결혼함으로써 이 모든 게 꼬였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풀어주려는 일종의 정신역동에서 말하는 꿈의 해석과 좀 비슷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또 보면 뭐 밑에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을 읽는다고 해서 실제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건 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방법을 배우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대상자를 안 다뤄봤기 때문에 뭐 다뤄본다 하더라도 제가 다뤄본 대상자는 학생이 다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슈퍼바이징이 된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대부분 아마 상담 경험을 10년 이상 쌓아보지 않은 뭐 수천 시간 이상의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교수들도 이거는 학생 말고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생 짜장면 만든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스시를 만들어? 만드는 방법을 알아도 못 만들죠. 아무리 그게 같은 맥락에 있다 손 치더라도. 자, 가족 조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역순이라서 실천 기법을 아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 가족 조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해볼 거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그때도 잠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봤다면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 가족 조각을 안 해봤다면 제가 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고
다른 동영상 자료 같은 거를 좀 줄게요. 예. 근데 우리가 한번 그날 만나서 여러 가지 해보지만 가족 조각도 한번 해볼 겁니다. 가족 조각 아시겠죠? 이 가족 조각 되게 쉬워요. 제발 내가 이 수업 만나서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날 내 가족 조각 빼먹었으면 내가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6할극 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 이 원가족 삼인군 같은 경우에는 뭐 쭉 보면 데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뭐 환자 대신에 이제 스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빠, 엄마 이렇게 원가족 도표를 만들고 아빠는 무슨 형 이렇게 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우리 그 가계도랑 비슷하죠. 생태도 가계도랑 비슷하죠. 가계도랑 비슷하지. 가계도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아빠도 뭐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전부 다 가족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빙산부터 시작해서 가족 조각, 역할극을 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알고 싶어서요. to, know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어? 문제를 알고 싶고 한계를 알고 싶고 그러면 이 한계와 문제를 알아야지 뭔가 치료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문제가 1에서부터 한 100까지 한 100종류가 있는데 뭔가 알아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실천론 시간에 그래서 어세스먼트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문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내지를 못하면 어세싱을 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개입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3과 5와 7에 있는데 99와 100에 관련된 잠시만요. 그러니까 99, 100에 관련된 내용을 들이대면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했던 몇 가지 빙산 치료나 뭐 가족 조각이라든지 원가족 도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뭐 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런 거 뭐 있으면 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뭐 너무 빨리 와가지고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사티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티어라는 사람은 경험주의. 여기서 말하는 경험주의는 예전에 네가 뭘 해왔고, 뭐 이런 경험을 뭐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벗어나서 더 나은, 새로운 가족의 어떤 방향을 주기 위한 새로운 경험을 주는 의미가 좀 크죠? 이게 경험주의의 어떤 방향성이기도 하고, 사티어는 가족의 문제가 태반이 역기능, 가족의 역기능은 역기능적 대화 패턴에서 나온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되게 가족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고, 그리고 그 역기능적 대화 패턴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한 4가 5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봤던 뭐 이런 거, 뭐 비난형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더 이런 역기능적 가족의 방향을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나은 방법을 해결하는 방향이 당위성을 벗어나 선택으로 간다. 즉 가족 규칙을 벗어나서 선택의 영역으로 감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역기능의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한 도구로서 뭐 빙산 치료라든지 가족 조각이라든지 역할극 같은 걸 사용했다. 즉 그런 치료 방법은 하나의 도구고 이런 가족에 일으키는 현상이 뭐 4-5가지 문제고 그 이면에는 대화 패턴의 문제가 있고 대화 패턴 그 이면에는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식으로 그려보면
도식으로 하면 언제나 당위, 역기능, 이 당위에서는 언어가 들어가겠죠. 역기능, 역기능에 따라서 일으키는 여러가지 유형들, 그리고 유형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가지 뭐 빙상치료, 역할극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유형이 온전한 유형, 건강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네거티브, 파지티브로 바뀌는 것, 이것이 사티어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얼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주의, 구조적 가족 치료를 마누친인데 마누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만 안녕.